이제 좀 지겹지 않냐? 평생 너 간병하다 늙어 죽긴 싫어? 뇌출혈로 쓰러져 겨우 눈을 떴을 때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건넨 건 꽃다발이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살자. 난 더는 간병 못해.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심장은 뛰고 눈은 뜨였지만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는 그렇게 병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시 나타났죠. 이 사람이 미라야. 이제 난 이 사람과 살 거야.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썩어 있었다는 걸.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이화자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청명했고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이제 막 은퇴한 남편 박종태는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안정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이화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하다 몇 년 전에 정년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퇴직할 때도 아쉬움이 많았죠. 박종태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도 없이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이화자는 늘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박종태의 출세를 위해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의 눈치도 보며 살았죠.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박종태는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이화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죠. 이화자는 이제야 남편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박종태는 점점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세요? 이화자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박종태에게 물었습니다. 박종태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골프 모임 있어. 동기들이랑 치기로 했거든.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점심은 밖에서 드시고요? 박종태는 가방을 들며 말했죠. 응, 저녁도 밖에서 먹을 것 같아. 늦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이화자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이화자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종태는 저녁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죠. 8시, 9시, 10시. 이화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박종태를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 늦으셨네요. 많이 피곤하시죠? 이화자가 박종태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박종태는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응, 좀 피곤하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화자는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죠. 골프 치고 식사도 하셨어요? 박종태는 물을 단숨에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 늦었어. 그리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종태는 외출했습니다. 은행 동기 모임, 후배들과의 만남, 골프 약속.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고 이화자와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화자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평생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 여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종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여자를 바라볼 때 그 눈에는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죠. 이 여자가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성의가 없었습니다.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갈까요? 피곤해서 안 가. 어느 날 아침 이 여자는 박종태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박종태는 아직 화장실에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오빠,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 발신자는 미라였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죠. 이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미라? 누구지? 이 여자는 박종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종태는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화면을 확인했죠. 그리고는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여자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박종태를 훔쳐봤어요. 박종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여자를 보고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여보, 오늘도 나가세요? 이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종태는 서재로 들어가며 대답했어요. 응, 오후에 약속 있어. 이 여자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은퇴하셨는데. 박종태는 서재 문을 닫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죠. 나도 사람 좀 만나며 살면 안 되나?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려는데 그것도 허락받아야 해? 이 여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종태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이 여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박종태는 서재 문을 닫고 들어갔고 이 여자는 주방에 혼자 남았죠. 이 여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그날 오후 박종태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외출했습니다. 면도도 깨끗이 하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이 여자는 그런 박종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박종태는 이 여자를 만날 때 그렇게 신경 쓴 적이 없었거든요. 이 여자는 창가에 서서 박종태가 차를 타고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이 여자는 주저앉았어요. 이 여자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라가 누구일까요? 여자 이름이었어요. 그 문자 내용은 분명히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애써 진정하려고 했죠. 혹시 오해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여자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종태가 샤워를 하는 동안 이 여자는 박종태의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30만 원, 2명분이었죠. 이 여자는 박종태와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동네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말이에요. 이 여자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평생 헌신한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태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이 여자가 우는 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여자와 박종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날 밤 이 여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떠올렸어요. 박종태를 위해 포기한 것들, 참아온 것들, 희생한 시간들. 이 여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박종태를 보니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 여자는 그렇게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여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평소처럼 박종태의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았죠. 35년간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박종태는 식탁에 앉아 무표정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 맞은편에 앉아 박종태를 바라봤어요. 말을 꺼내야 할까요? 어제 본 영수증에 대해, 휴대폰 문자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요? 이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박종태의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여보. 이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종태는 숟가락을 든 채 이 여자를 쳐다봤어요. 왜? 그 한마디에 이 여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종태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죠. 이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종태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친 박종태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릇을 씻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이 여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어요.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 여자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여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죠. 이 여자는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종태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박종태는 서재에서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이 여자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어요. 여보, 여보. 박종태는 이 여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반응이 없었죠. 눈은 감겨 있었고 입에서 침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종태는 당황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이 여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진단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박종태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죠. 하지만 박종태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당혹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은 박종태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어날지 후유증은 없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박종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박종태는 중환자실 밖에서 이 여자를 잠깐 본 뒤 병원을 나갔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집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박종태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박종태는 차를 몰고 한 카페로 갔어요. 카페 구석자리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라였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더니. 정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종태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내가 쓰러졌어. 뇌출혈이야. 정미라는 놀란 척하며 박종태의 손을 잡았죠. 오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하지만 정미라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계산적이었어요. 박종태는 정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야,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미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박종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너랑 함께 말이야.
정미라는 박종태를 꼭 안았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화자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박종태는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에게 모든 걸 맡겨두고 금방 나가버렸죠. 박종태는 그 시간에 정미라를 만났습니다. 둘은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고 미래를 계획했어요. 2주일째 되던 날 이화자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흰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화자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죠. 간병인이 이화자가 깨어난 걸 보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고 이화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환자분,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화자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간병인이 박종태에게 연락했지만 박종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 박종태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이화자는 박종태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살아있구나. 남편이 왔구나. 하지만 박종태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안도감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박종태는 이화자 옆에 앉지도 않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깨어났네. 박종태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이화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박종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화자의 침대 옆 테이블에 툭 놓았죠. 이혼 서류야. 서명해. 이화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좀 지겹지 않냐? 평생 너 간병하다 늙어 죽긴 싫어.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너는 병원에나 있고 난 내 인생 살 테니까. 깨끗이 정리하자. 박종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화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종태는 돌아서 버렸죠. 거기에 서명해놔. 박종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화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평생 헌신했는데 가장 힘들 때 버림받는구나. 이화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이혼 서류가 눈에 들어왔죠. 이화자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흘 뒤 박종태는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미라가 함께였습니다. 정미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죠. 이화자는 정미라를 보고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구나.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바로 저 여자구나. 이 사람이 정미라야. 앞으로 나랑 살 사람이지. 박종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이화자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빠는 저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서명 빨리 해주세요. 정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이화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화자는 그저 눈물만 흘렸죠. 박종태와 정미라는 그런 이화자를 보고도 태연하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팔짱까지 끼고 말이에요. 일주일 뒤 이화자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종태는 병원비를 끊겠다고 협박했고 이화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이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어요. 35년의 결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종태는 서류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앞으로 내 치료비 정도는 보내줄게. 그리고는 돌아서 나갔죠. 이화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뒤 이화자는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간병인이 식사를 권해도 몇 숟가락 뜨다 말았고 의사가 재활치료를 시작하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화자는 그저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박종태는 이혼이 성립된 뒤로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치료비도 한 달치만 보내고 끊어졌어요. 이화자는 자신이 쓰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죠. 박종태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은 이미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 집도 박종태 명의였기 때문에 이화자는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환자분, 이제 재활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안 됩니다. 담당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화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병실을 나갔죠. 이화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데? 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화자에게 재활병원으로 옮기라고 통보했어요. 급성기 치료는 끝났으니 이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화자는 거부했지만 선택권이 없었죠. 결국 이화자는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재활병동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중환자실의 무거운 공기와는 다르게 환자들이 복도를 걷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이화자는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어요. 이화자는 그저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여자가 이화자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치료사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의 재활을 담당하게 됐어요. 이화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차트를 봤는데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른쪽이 불편하시죠?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충분해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화자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김수진은 이화자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압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김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화자는 처음으로 김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이화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버렸어요. 제일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버렸습니다. 돈도 다 가져갔고 집도 없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화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수진은 이화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김수진은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때 제 남자친구가 저를 떠났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는 차갑게 돌아섰죠. 김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도 선생님처럼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요. 하지만 재활치료를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 버릴 순 없다는 걸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이화자는 김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김수진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강했어요. 선생님,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다시 사는 힘입니다. 선생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화자는 김수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복수? 다시 사는 힘. 이화자는 박종태와 정미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둘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던 모습, 이화자를 내려다보며 비웃던 표정.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저들에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저들이 나를 버린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화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먼저 몸부터 회복하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지금부터 우리 함께 싸워봅시다. 선생님 인생을 되찾는 겁니다. 그날부터 이화자는 재활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처음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화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죠. 김수진은 언제나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이화자는 휠체어에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보조기구를 잡고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어요. 작은 진전이었지만 이화자에겐 큰 희망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재활치료를 받으며 이화자는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35년을 돌아봤어요. 나는 왜 평생 참기만 했을까? 왜 내 욕구를 억누르고 박종태만 바라보며 살았을까? 친정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친구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박종태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 살았죠. 어느 날 저녁 이화자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하늘거렸어요. 김수진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뵀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이화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수진 선생님. 이화자는 김수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저 이제 알았어요. 평생 참았더니 결국 이렇게 버려졌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김수진은 이화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게 바로 선생님의 진짜 복수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들보다 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화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대신 꿈속에서 이화자는 활짝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씩씩하게 당당하게 걷고 있었죠. 꿈에서 깨어난 이화자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리고 박종태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이화자는 보행기를 잡고 병실 안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진전이었어요. 김수진은 이화자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의지가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이화자는 땀을 닦으며 말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죠. 재활치료를 받으며 이화자는 퇴원 후 계획도 세워야 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생활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화자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친정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죠. 이화자는 김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에 김수진은 이화자를 휠체어에 태워 친정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이화자의 친정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10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이화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이화자의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도우며 검소하게 사셨죠. 이화자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화자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이화자가 교사가 됐을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화자는 결혼 후 친정을 자주 찾지 못했어요. 박종태가 싫어했거든요. 김수진은 이화자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김수진은 오래된 장롱을 열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과 이불들이 나왔습니다. 김수진은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었죠. 그러다 장롱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상자가 있는데요. 김수진이 상자를 꺼내 이화자에게 건넸습니다. 이화자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사진, 이화자의 졸업장, 부모님의 혼인신고서. 이화자는 하나씩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화자에게 아빠가 평생 모은 것은 많지 않지만 너에게 남겨줄 게 있다. 우리 집 뒤편 야산과 마을 입구밭 3,000평은 모두 내 이름으로 해뒀다. 이화자는 유언장을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땅, 아버지가 땅을 남겨주셨다고? 이화자는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박종태는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찍 돌아갔죠. 그래서 이화자도 친정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땅 문서는 마을 이장님께 맡겨뒀다.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거라.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사위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 사람, 아빠는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건 오직 너만을 위한 거다. 이화자는 유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내용이에요? 이화자는 유언장을 김수진에게 보여줬어요. 김수진은 유언장을 읽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마을 이장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70대 노인이었는데 이화자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아이고, 화자 아닌가. 오랜만이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이화자는 유언장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장님, 저희 아버지가 땅 문서를 맡기셨다고 하던데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맡기셨지. 화자 내가 찾으러 오면 주라고 하셨어. 이장은 봉투를 이화자에게 건넸습니다. 이화자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토지대장과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야산 2,000평, 밭 3,000평, 모두 이화자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등기는 20년 전에 이미 완료됐더군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며
조금씩 사모으신 땅이야. 내 이름으로 해두셨지. 사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 이화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박종태를 믿지 못하셨던 아버지의 해안이 놀라웠습니다. 이화자는 눈물을 닦으며 이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보관해 주셔서요. 병원으로 돌아온 이화자는 김수진과 함께 땅의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도 걸었어요. 그 지역은 최근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야산과 밭을 합쳐 시가 50억 원이 넘었어요. 이화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0억? 자신에게 그런 재산이 있었다니. 박종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결혼할 때 아버지는 박종태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딸만 보내셨죠. 박종태는 장인어른이 가난한 농부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딸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주셨던 거예요. 이화자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종태는 이화자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버린 거예요. 돈도 다 빼앗아 가고 집도 차지하고 이화자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죠. 하지만 박종태는 몰랐습니다. 이화자에게 박종태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다는 걸요. 이화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가슴속에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하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재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내 차례야. 박종태, 내가 날 버린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김수진이 들어와 이화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선생님, 웃고 계시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화자는 김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 선생님, 저 이제 진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날 버린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날 밤, 이화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활 치료를 마치고 완전히 회복해야 했어요. 그 다음엔 땅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박종태보다 훨씬 성공할 거라는 거였죠. 이화자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이화자는 재활치료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고 하루 3번씩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보행 연습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이화자는 멈추지 않았죠. 김수진은 이화자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화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빨리 회복해야 해요. 2달이 지나자 이화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절뚝거리긴 했지만 혼자 힘으로 걷는 거였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환자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회복은 흔치 않아요. 이화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화자는 김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부동산 전문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땅을 매각하려고요.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대학 동기를 소개했어요. 제 친구가 부동산 컨설턴트예요. 이선우라고 하는데 실력이 아주 좋아요. 연락해 볼게요. 며칠 뒤 이선우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이선우는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우입니다. 수진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이화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죠. 친정에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매각하고 싶다고요. 이선우는 토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위치가 좋네요. 개발 예정 지역이라 수요가 많을 겁니다. 야산은 건축 제한이 있어서 조금 까다롭지만 밭은 금방 팔릴 거예요. 이선우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50억에서 60억 사이로 매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화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0억까지 가능하다니. 이선우는 이화자의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놀라셨죠? 좋은 땅을 물려받으신 겁니다. 제가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매각해 드릴게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값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제대로만 된다면요. 이선우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화자는 서명했습니다. 이선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매수 희망자들이 속속 나타났고 가격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이화자는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는 외래 통원 치료로 전환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화자는 병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김수진이 함께 가서 집을 구하는 걸 도와줬죠. 선생님,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병원도 가깝고요. 이화자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한편 박종태는 정미라와의 생활에서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게 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미라의 본색이 드러났죠. 정미라는 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고급 레스토랑. 박종태의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미라야,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좀 아껴 써야 하지 않겠어? 박종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화를 냈어요. 오빠, 나한테 이혼까지 시켰잖아요. 그 정도는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종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미라는 계속 말했죠. 그 나이 많은 아줌마랑 살 때는 돈 안 들었겠죠. 나는 달라요. 박종태는 답답했습니다. 이화자는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외식도 잘 안 하고 옷도 아껴 입고 박종태가 번 돈을 알뜰하게 모았죠. 하지만 정미라는 정반대였습니다. 돈이 보이는 족족 써버렸어요. 박종태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정미라의 지출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어느 날 박종태는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억 원이 넘었는데 말이죠. 박종태는 정미라를 불러 따졌습니다. 미라야, 돈이 이렇게 빨리 없어질 수가 있어? 대체 뭘 산 거야? 정미라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필요한 거 샀죠. 오빠도 나 덕분에 행복하잖아요. 박종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득 이화자가 생각났어요. 이화자는 박종태에게 돈 한 푼 안 쓰게 하려고 했었죠. 박종태의 돈은 박종태 것이라며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박종태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고마운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종태는 이화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화자가 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박종태는 병원에 전화했지만 이화자는 이미 퇴원했다고 했습니다. 박종태는 이화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죠. 한 달 뒤 이선우가 이화자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밭이 6억에 계약됐습니다. 그리고 야산도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48억에 매각 가능합니다. 이화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총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선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약 50억 정도 남으실 겁니다. 이화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억?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어요. 이선우는 조언했습니다. 선생님,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재무 설계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화자는 이미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이화자가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재단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변호사와 회계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 설립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죠. 이화자는 김수진에게도 계획을 말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저와 함께 일해 주실 수 있나요? 재단에서 재활치료 사업을 하고 싶어요. 김수진은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영광이에요.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죠. 계약이 완료되고 이화자의 통장에 5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화자는 통장 잔액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께, 하늘께, 자신에게. 이화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박종태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박종태는 여전히 이화자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이화자는 이미 이사간 뒤였어요. 박종태는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미라는 박종태의 통장이 바닥난 걸 알고는 점점 차갑게 대했죠. 박종태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화자를 그렇게 버린 게 잘한 일일까? 이화자는 오피스텔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이화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종태, 당신이 날 버리던 날,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이제 당신은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화자는 법인 설립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와 여러 차례 미팅을 했고 재단 이름도 정했어요. 희망나눔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뇌출혈이나 사고로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이화자는 매일같이 사무실을 오가며 준비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게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김수진은 재단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저처럼 도움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수진 선생님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편 박종태의 삶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바닥났고 정미라의 지출은 계속됐어요. 박종태는 정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이제 정말 돈이 없어. 좀 아껴 써야 해. 정미라는 차갑게 대답했죠. 오빠, 그럼 돈 더 벌어와요. 나 이렇게 못 살아요. 박종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은퇴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더 벌까요? 박종태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종태야, 나도 은퇴하고 연금으로 사는데 여유가 없어. 박종태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쌓아온 체면은 온데간데 없었죠. 박종태는 이화자와 살 때가 얼마나 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미라는 박종태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태도가 싸늘해졌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래요? 돈도 없으면서 나랑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정미라는 불평만 늘어놓았어요. 박종태가 사준 옷도 이젠 싸구려라며 투덜댔습니다. 박종태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여자가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종태가 집에 돌아오니 정미라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뭐해? 어디가? 박종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정미라는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돈도 없는 노인네랑 뭐하고 살아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박종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야, 농담이지? 나 때문에 이혼까지 했잖아. 박종태가 소리쳤습니다. 정미라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오빠가 선택한 거예요.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오빠 통장에서 돈 좀 빼갔어요. 내가 오빠랑 지낸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정미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박종태는 황급히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정미라가 2,900만 원을 빼간 거였습니다. 박종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박종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죠. 박종태는 정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결국 박종태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죠. 공동생활 중에 생활비로 쓴 걸로 보이는데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박종태는 막막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조차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박종태는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박종태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협심증이라고 진단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종태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화자가 떠올랐어요. 박종태는 이화자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번호를 바꾼 걸 알았지만 친구를 통해 새 번호를 알아냈어요. 박종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이화자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이화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자야. 나야, 종태야. 박종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화자는 침묵했어요. 박종태는 계속 말했습니다. 화자야, 나 좀 도와줘. 미라가 날 버렸어. 돈도 다 가져갔고, 나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제발 좀 도와줘. 박종태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화자는 찬찬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버리던 날 이미 끝났어요. 내가 병원에 누워 죽을 것 같을 때 당신은 이혼 서류를 던졌죠. 내가 제일 힘들 때 당신은 다른 여자 팔짱 끼고 나타났어요. 그걸 벌써 잊으셨나요? 이화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종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자야, 내가 미친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봐줘. 박종태는 애원했어요. 이화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종태 씨,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화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종태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뭘 잃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화자는 35년간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아껴 모으고 박종태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버렸던 거죠.
박종태는 병실에 혼자 누워 후회했습니다. 정미라의 달콤한 말에 속았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박종태의 돈만 원했죠. 돈이 떨어지자 냉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박종태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도, 돈도, 건강도. 이화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박종태는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이화자는 더 이상 박종태에게 끌려갈 수 없었죠. 이화자는 이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 씨, 재단 사무실 계약 진행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태는 퇴원 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월세였는데 밀려서 쫓겨났어요. 친구들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박종태는 결국 고시원 같은 작은 방을 얻었죠. 한때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체면을 중시했던 박종태였습니다. 이제는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됐어요. 박종태는 고시원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실감했죠. 이화자를 버리지 않았다면, 정미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화자는 재단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공간이었어요. 직원들도 채용을 마쳤고 김수진은 재활치료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시작이네요. 수진 선생님, 우리 힘내봐요. 김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기대돼요. 박종태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우연히 뉴스 채널이었는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이화자였습니다. 뉴스 자막에는 희망나눔재단 설립이라고 적혀 있었죠. 박종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화자가 재단을 설립했다고? 어떻게? 돈은 어디서 났을까? 박종태는 화면 속 이화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화자는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죠. 이제 저처럼 힘든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화자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박종태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여자가 내가 버렸던 아내라니. 박종태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희망나눔재단은 개관 한 달 만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뇌출혈이나 사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재활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어요. 김수진과 채용한 치료사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화자는 매일 재단에 나와 환자들을 만났죠. 힘내세요. 저도 이렇게 일어섰잖아요. 이화자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한 여자, 그리고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지역 신문에서 먼저 기사를 냈고 곧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화자는 처음엔 인터뷰를 망설였죠. 하지만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석 달 뒤 주요 방송국에서 이화자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됐고 이화자는 재단 대표 사무실에 앉았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어떠셨나요? 이화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나요? 이화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를 도와준 분들 덕분입니다. 재활치료사 김수진 선생님, 그리고 제 자신을 믿었던 것도 큰 힘이 됐죠.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인터뷰는 저녁 뉴스 메인으로 방송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화자의 이야기를 봤어요.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넘쳤죠.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존경합니다. 이화자는 댓글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박종태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고시원 공용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틀어놨던 채널이었어요. 화면에 이화자가 나오자 박종태는 얼어붙었습니다. 이화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더군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박종태가 알던 이화자가 아니었어요. 인터뷰 내용을 듣던 박종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화자가 재단 대표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박종태는 이화자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화면 속 이화자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화면에서 이화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땅을 제 명의로 남겨주셨거든요. 그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땅, 장인어른이 땅을 남겨줬다고? 그것도 이화자 명의로? 박종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거구나. 장인어른은 박종태를 믿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화자에게만 땅을 물려주신 거였어요. 박종태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휴게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저 여자가 내 아내였는데. 다른 고시원 주민이 박종태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박종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이화자는 환자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종태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죠. 박종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종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에게 홀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버렸어요. 정미라는 박종태의 돈만 원했고 돈이 떨어지자 떠나버렸습니다. 박종태는 모든 걸 잃었죠. 돈도, 집도, 건강도, 체면도. 그리고 이제 이화자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걸 보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박종태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이화자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화자가 땅을 물려받은 걸 알았다면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정미라에게 넘어가지 않았겠죠. 박종태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탄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박종태는 이화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자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박종태는 재단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재단으로 갔어요. 한때 자가용을 몰고 다니던 박종태였는데 이제는 버스비도 아까운 처지가 됐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 도착한 박종태는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박종태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종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화자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은 예약이 있는지 물었고 박종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면회가 어려운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종태는 애원했어요. 제발 좀 전해주세요. 박종태라고, 전 남편이라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죠. 대표님께서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돌아가시라고 하시네요. 박종태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할 말이 있어요. 박종태가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박종태는 어쩔 수 없이 로비를 나왔습니다. 건물 밖에서 박종태는 재단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화자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박종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박종태가 보였어요. 한때 당당하고 오만했던 남자가 이제는 구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화자는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김수진이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인연이에요. 저 사람은 제가 제일 힘들 때 절 버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고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화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수진은 이화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박종태는 재단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어요. 박종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버림받았다는 걸요. 이화자도 정미라도 친구들도 모두 박종태를 외면했습니다. 박종태가 남긴 건 후회와 자책뿐이었죠. 이화자는 사무실로 돌아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환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치료 계획을 승인했어요. 이화자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컸거든요. 이화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어. 나를 버린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왔어. 그날 저녁 이화자는 김수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이화자가 말했습니다. 김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선생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전 남편이 찾아왔는데. 이화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 과거예요. 전 앞만 보고 갈 겁니다.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이화자는 김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강해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이화자의 얼굴엔 평온함과 자신감이 가득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3개의 지부를 추가로 열었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화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김수진의 전문성이 만나 놀라운 성과를 냈죠. 완치되어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속속 생겨났고 그들은 이화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화자는 64시 됐지만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했고 재단 업무에 몰두했어요. 이화자의 뇌출혈 후유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말도 또렷했죠.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자는 알았어요. 기적이 아니라 의지의 힘이라는 걸요. 주요 언론사에서 이화자를 특집 다큐멘터리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촬영팀이 재단에 와서 일주일간 이화자의 일상을 담았어요. 환자들을 만나는 모습, 직원들과 회의하는 장면, 김수진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모습까지 카메라는 이화자의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1년 전 방송 이후 인생이 많이 바뀌셨죠? 이화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남편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훨씬 행복해요.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화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분은 제 인생에서 교훈을 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줬죠. 원망은 없어요. 다만 앞으로도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뒤 황금 시간대에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15%를 넘었어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화자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방송 후 재단에는 기부금이 쇄도했고 자원봉사 신청도 늘어났죠. 이화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부자들에게 일일이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박종태도 그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고시원 공용 휴게실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시청했어요. 화면 속 이화자는 눈부셨습니다.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미소 짓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모습, 박종태가 알던 이화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박종태가 몰랐던 이화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화자가 전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박종태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화자는 평온하게 말했어요. 원망이 없다고, 교훈을 얻었다고. 박종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화자는 이미 박종태를 용서했지만 동시에 완전히 잊어버린 거였어요. 박종태는 이화자의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옆에 앉았던 주민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 정말 대단하네요. 남편한테 버림받고도 저렇게 일어서다니. 다른 주민도 거들었어요. 남편이 바보였죠. 저런 여자를 버리다니. 박종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바보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말할 용기가 없었죠. 박종태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늙고 초라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눈빛도 생기를 잃었죠. 박종태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거야? 박종태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종태는 이화자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어요. 화자에게. 이제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는 당신을 함부로 버렸죠. 당신이 제일 힘들 때 등을 돌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종태. 박종태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재단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통에 넣고 돌아서는 박종태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박종태는 알았습니다. 이화자가 편지를 읽든 안 읽든 자신의 인생은 이미 망가졌다는 거리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화자는 박종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서가 편지를 건네자 이화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박종태의 후회와 사과가 담겨 있었죠. 이화자는 편지를 다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평온했어요. 이화자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기로 했어요. 박종태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화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만개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겁니다. 이화자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이화자는 김수진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지방에도 지부를 더 만들면 어떨까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김수진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죠. 좋아요, 선생님. 우리 전국으로 확장해봐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화자는 재단 옥상 정원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화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그날, 박종태가 이혼 서류를 던졌던 순간,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던 밤들.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이화자는 그 시간들을 통해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강하고 당당하고 독립적인 자신을요. 결국 나는 일어섰어. 이화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날 버린 사람은 무너졌고 버림받은 나는 일어섰지. 이게 바로 천벌이야. 그 사람이 받은 천벌. 그리고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새 시작이고. 이화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김수진이 옥상으로 올라와 이화자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뭐 생각하세요? 이화자는 김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요. 김수진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화자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박종태에게 버림받았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스스로 일어서서 세상을 바꾸는 여자가 서 있었죠. 이화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어요. 이화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요. 박종태는 이화자의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화자의 미래는 무한히 밝고 넓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온전히 이화자의 것이었습니다. 재단 건물 아래에서 환자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이화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나를 버린 사람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한 거였어. 이화자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